성인간호입니다, 여러분. 성인간호 간단하게 조금 너무 내용이 많잖아요. 그걸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자, 조금 중요하다 싶은 거, 또 유념해야 되겠다 싶은 것 부분만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성인간호입니다. 먼저 성인간호에서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올 건데, 질환들이란 자체가 모든 증상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동통, 페인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때 동통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표재성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시에 찔렸어요. 그럼 가시에 찔리면 손가락 끝이 막 아리고 아프죠. 그리고 또 뜨거운 데서 데웠어요. 그럼 그때 끝에 부분만 자극이 있는 부분만 아프죠. 이렇게 자극이 있는 피부 표면 끝에만, 표면에만 있는 통증이라고 해서 표재성 통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울 거 없어. 뜻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가끔은 온 싹신이 뼈마디가 콕콕콕콕 쑤신다 이런 말 하죠. 안에가 뻑적지근하게 아프면서, 그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근육이나 관절이나 신경 등에서 콕콕콕콕 쑤시고 아픈 거, 그런 거는 깊은 부위에서 아픈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심부성 통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울 거 없어.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장기가 아픈 거는 내장성 통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많이 기억, 그 빈도도 나왔고 알아야 될 거는 환상지통이라는 거죠. 이때 지자는 빼고 생각해도 돼. 환상통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뭔가 있을 때 환상을 갖지 마. 이 말은 없던 거를 있는 걸로 상상하고 이런 걸 환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환상통 하면은 무조건 머릿속에서 절단된 사지가 팔다리가 잘렸다 이런 말 들어요. 절단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잘렸는데 그 다리가 아프다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거 꾀병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아직까지도 있다고 우리 뇌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없는 절단된 부분이 아프다고 하는 거를 환상지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방사통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방사라는 건 우리가 TV 동물농장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동물들을 방사한다 이런 말 하죠. 그럼 멀리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방사라는 말은 멀리 다른 부위에서 느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연관통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방사통 외웠는데 시험에서는 방사통에 방자도 없어. 그러면 저 원망하지 마시고 연관통이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방사통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거,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데 그럼 어디가 아파? 우리 생각에는 허리 디스크니까 허리가 아파야 될 것 같은데 허리가 아닌 멀리 떨어진 장단지 부위가 아픈 거야. 그러면 허리가 아닌 멀리 떨어진 부위가 아픈 거죠. 이런 통증을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또는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관통, 방사통은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두 가지 구별하실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뇌졸중을 앓고 나면요, 뇌졸중 후에 반대쪽 부분에서, 쉽게 말해서 내가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겼으면 왼쪽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왼쪽 편에서 뭔가 찌릿찌릿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아픈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상통이라고 합니다. 뇌졸중 앓고 나서 반대쪽에서 뭔가 꾸물꾸물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감각도 이상하고 좀 아픈 느낌, 그런 거를 시상통이라고 합니다. 참고. 그 다음에 암 환자들의 통증을 뭐라고 한다? 암성통증이라고 합니다. 참고 되셨습니까? 그래서 환상통, 방사통 두 가지 구별하실 것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그럼 근골격계 질환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언급을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조금 이 부분은 그래도 좀 같이 알아두자 하는 게 골다공증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 골다공증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스트잇에 딱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 오답노트에 한 번 더 첨가해서 보시든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골다공증인데 골다공증은 원인이 어떤 겁니까? 하면은 그 원인은요, 가장 대표적인 게 폐경입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 하면 여성 호르몬 이거 떠오르셔야 돼. 어떤 거? 에스트로겐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호르몬의 부족으로 생기는 게 대표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럼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아니요. 술, 담배 이런 것도 뼈에 문제를 줍니다. 뼈를 좀 약하게 합니다. 흡연, 음주, 그리고 또 카페인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하라 하면은 여성 호르몬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골다공증은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뼈에 좋은 거를 먹어야 되겠죠? 칼슘. 골다공증은 칼슘이죠. 그리고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호르몬 때문이라며. 호르몬이 없어서 그렇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호르몬이 들어가야 되겠죠. 호르몬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다공증일 때는 체중이 많이 나가면 오히려 힘들고 더 위험하고 그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살이 쪘다면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은 기초대사량이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고 그리고 골다공증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낙상, 사고도 더 많이 나거든. 그래서 체중을 빼고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는요. 어떤 운동이 제일 좋다? 걷기예요. 걷기. 골다공증은 걷기 운동이 좋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뼈 하면은 칼슘 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다? 칼시토닌이라는 것도 있죠. 이 칼시토닌 이거 뭐더라? 이거 뭐더라? 여러분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었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그래서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거 하면 티록신 앤드 칼시토닌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얘가 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좋아요. 그리고 또 뼈 하면 비타민 중에 뭐가 있다? 비타민 D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는 어떤 운동이 좋다? 걷기가 좋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 적어놨죠. 자, 퇴행성 관절염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노인할 때도 제가 했어요. 이거는 많이 써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무릎이나 이런 관절 같은데 연골 있죠. 연골이 닳아버린 거야. 많이 써서. 그럼 이때 퇴행성 관절염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많이 콕콕 쑤시고 아프면 냉요법과 온요법을 병용하고 그리고 또 좀 주물락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사지 해주고 아플 때는 그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에 주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데 체중이 많이 찌면 무릎이나 이런 데 더 무리가 가잖아요. 그래서 체중 빼고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구부리고 관절을 많이 쓰면 더 아파. 그래서 계단 이런 거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그리고 쪼그려 앉기 관절 써야 되죠. 안 좋아. 오랜 시간 걷는 거 안 좋아요. 등산 이렇게 많이 오르고 하는 거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많이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약간 스트레칭 쭉쭉 뻗어주는 운동이 좋아. 그럼 어떤 운동이 좋다? 퇴행성 관절염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죠? 수영이지.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하면 수영, 골다공증 환자는 걷기. 되셨습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노인들한테 되게 많은 관절이 고관절 골절이라는 거. 그럼 고관절 골절일 때는 어떤 부목을 대어준다? 전신 부목을 대어준다라는 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같이 한번 엮어서 생각합시다. 자, 이번에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수근이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수자야. 그리고 근이라는 말은 뿌리, 근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손의 뿌리니까 어딜까? 손목이겠죠.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요. 손목을 많이 썼을 때, 그래서 손목을 계속 쓰니까 구부러지고 자꾸
꼬부러지는 거죠. 예를 든다면 주부들한테도 많고, 우리가 주부들 주방 일하면서도 손목 계속 쓰잖아요. 그리고 또 요리사 이런 사람 또는 목수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손목을 과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목을 계속 꼬부리고 쓰다 보면은 우리 여러분 그 드라이기, 여러분 집 드라이는 안 그러나 저희 집 드라이기 예를 들어서 하면은 제가 선을 예쁘게 정리를 잘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선이 나중에 막 이렇게 말아서 그냥 놔두면은 꼬부러지지. 자꾸 꼬여지잖아요. 그것처럼 손목도 자꾸 이렇게 꼬불탕 자꾸 쓰게 되면 손하고 손목에서 손하고 연결되어 있는 손목 쪽에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의 이름이 어떤 신경이라고 하냐면 정중신경이라고 합니다. 정중신경이요. 자, 정중신경은 손목에서 손으로 쭉 연결되는 손목 쪽에 있는 신경이 정중신경이라고 있는데 것여기가 손목을 자꾸 꼬부리고 쓰다 보니까 정중신경이 눌려진 거야. 제가 드라이기 꼬인 것처럼 눌려져서 손 쪽에 엄지손가락이나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쪽까지 저리듯이 아픈 거, 그거를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거는 어떤 신경의 문제다? 정중신경이 눌려서. 되셨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 눌린 신경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펴줘야 되겠지. 그래서 수술을 했다? 그럼 수술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한 부위에 혈액순환을 도와줘야 되겠죠? 순환 도와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술 직후에 우리 생각에는 손에 관련된 그 손목부터 손가락부터 해서 전부 다 수술했으니까 안정을 해야 될 건데, 어디는 안정을 하는 게 맞냐면요. 정중신경이 손목 쪽에 있으니까 손목은 안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손목을 자꾸 구부리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굴곡을 막겠습니다. 굴곡 방지. 그래서 손목 보호대 같은 걸로 해서 손목을 안정을 시켜. 그런데 어디 운동은 계속 할 거냐면요. 수술 직후 바로부터요. 손가락 운동은 순환을 위해서요. 자꾸 운동을 시키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손과 팔은, 수술한 손과 팔은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차가운 거, 따뜻한 거, 차가운 거, 냉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수술 끝나고 4에서 6주 정도는 무거운 물건 같은 거 들면 손목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되셨어요? 수술 후 간호 한번 눈도장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거는 너무 크게 신경은 쓰지 마십시오. 자, 이거는 뭐냐면 상과예요. 상과. 그럼 상과라는 거는 우리가 팔꿈치 쪽에 있는 뼈인데 그 뼈의 부분이 바깥쪽에 있는 게 있고 안쪽에 있는데, 안쪽에 있는 팔꿈치 쪽에 있는 뼈, 그 튀어나온 뼈, 그 부분을 상과인데 안쪽에 있는 상과에 염증이 생겼어. 팔꿈치 안쪽에 있는 상과에 염증이 생겼어. 그거를 팔꿈치 내측 상과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환자들이 처음에 왔냐면요. 골프 선수들이 온 거야. 그래서 골프 선수들이 팔이 아파가지고 팔꿈치 안쪽에 여기 상과 뼈 부분이 아파가지고 왔는데, 이 환자들한테서 주로 이 질환이 발견됐다. 그래서 일명 팔꿈치 내측 상과염을 골프 엘보우라고 하는 거예요. 골프 선수들한테, 이쪽 골프 선수들이 공을 이렇게 샷 하면서 이렇게 치면서 안쪽에 상과에 계속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염증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 그 다음 이번에는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상과를 너무 많이 써서 염증이 생긴 거는 팔꿈치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환자들한테 호발되었냐면 테니스 선수들한테 이 질환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환의 이름을 테니스 엘보우라고도 한다 하는 말, 그냥 연관만 한 번만 지어주십시오. 괜찮아, 나는 처음 들었다,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장통입니다. 자, 성장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녀 키워보신 분들이나 했을 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주로 애들이 언제 칭얼거린다? 밤에 아프다 그래요. 밤에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밤에 심하고 아침 되면은 활동할 때는 또 괜찮아. 밤에 주로 심하고, 그리고 주로 나이는 8세 전후에 호발하는데 좀 더 꼭 집어서 말하면 4, 5, 6세 또는 이제 10세부터 10살 정도부터 13살 정도까지 요 애들한테 좀 많대요. 그러면 부위는 주로 어디가 그렇다? 다리, 그죠? 그리고 대퇴부, 그리고 무릎 뒤 이런 데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장통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장통이 있어서 다리 아프다 하면 우리 애들 만져주고 그랬죠? 마사지, 그리고 또 따뜻한 찜질 같은 게 도움이 된다. 되셨습니까? 참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갑상선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상선은 어떤 거나 분비를 한다? 티록신, 그리고 칼시토닌 분비한다는 거 했죠. 그리고 갑상선은 우리가 수술했을 때 자꾸 환자한테 말을 시켜본다 그랬죠. 그럼 갑상선 절제술을 한 환자에게 말을 시켜보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갑상선하고 어디가 가깝다 그랬어요? 후두가 가깝다 그랬죠. 그래서 혹시 갑상선 수술하다가 후두 신경을 다쳤을까봐, 후두 신경 다치면 말이 잘이 아니라 말이 소리가 안 나오겠죠. 발성이. 그래서 후두 신경 손상이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말을 시켜보는 겁니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2개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하라 하면은 어떤 거였다? 티록신이었잖아요. 티록신. 근데 이 티록신이 만약에 너무 과잉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과잉으로 나오면 일명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죠. 그거를 다른 말로 그레이브병 또는 다른 말로 바제도시병이라고 한다고요. 결론은 그레이브나 바제도시나 전부 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요. 되셨습니까? 자, 반면에 티록신이 너무 적게 나왔어. 그럼 너무 적게 나오면 일명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죠. 이거를 애기나 태아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뭐라고 부르죠? 크레틴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동 간호 때 크레틴증은 선천적 대사장애 질환에 들어갔다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만약에 태아나 영아가 아닌 성인에게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다 하면은 그때 이름을 뭐라고도 부른다? 점액수종, 점액부종이라고도 부릅니다. 되셨어요? 교통정리만 해주셔요. 자,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어떤 증상을 보입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간히 언급되기도 했고 하니까 이 부분 정도는 조금만 기억을 합시다. 자, 여러분 쉽게 표현할게요. 티록신이란 이 물질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온 건데, 티록신은 대사작용에 관여한다 그랬죠. 한마디로 대사라는 말은 여러분 내 몸에 보일러를 뗀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내 몸의 보일러가 너무 과하게 돌아가는 거야. 과하게. 자, 그랬을 때 너무 과하게 보일러가 돌아가니까 더워요, 안 더워요? 덥겠죠. 그래서 땀이 많이 납니다. 바람. 그리고 더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의 보일러를 계속 돌리니까. 그래서 더위에 이 사람들은 예민합니다. 더위에. 그래서 한겨울에도 혼입을 해야 되고 창문 다 열어야 돼. 더워서. 되셨습니까? 그리고 보일러를 계속 떼는데 써야 되니까 배는 계속 꺼지는 거야. 내가 밥을 먹고 열량을 섭취했어도 그 열량을 어디에 쓴다? 보일러 때는 연료로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배는 고파 죽겠어요. 그래서 식욕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먹어도 그게 다 살로 가는 게 아니라 보일러 때는데 다 써버려. 그러니까 체중은 어떻게 된다? 빠지는 거죠. 체중은 빠지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 예전에 가르쳤을 때 이 식욕은 증가하고 체중은 빠진다니까 헐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좋은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식욕은 증가하고 체중은 빠집니다. 그리고 안구가 어떻게 된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눈꺼풀이 다 다치게
감기지가 않을 정도로 안구가 돌출되기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연히 기능이 올라갔으니까 갑상선은 커져 있겠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면은 대사작용, 보일러를 계속되면 상황에 따라서 변비도 생길 수 있고 설사도 생길 수 있어. 그러나 더 많이 생기는 거는 설사가 사실은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보일러를 계속되니까 장운동이 너무 잘 돼가지고 설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갑상선은 호르몬의 문제잖아. 그럼 호르몬 쪽에 문제가 있으면 여성인 경우는 생리 쪽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월경이 불순하고요. 그리고 보일러를 계속 떼니까 심장도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장에 뛰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100번 이상 뛰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런다? 빈맥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계속 보일러를 떼야 되니까 벌렁벌렁 막 뛰는 거죠. 심계항진. 그리고 손끝이나 눈꺼풀이나 혀 등이 약간 파르르 떨리는 증상이 갑상선 기능 항진일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가 마지막으로 정신적 불안정, 쉽게 말해서 정서의 변화가 심하게 오르락내리락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친구한테 이러한 자기의 정신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친구한테 쉽게 버럭 화도 잘 내. 그러면 이해 못하는 친구는 쟤 왜 저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는 어떤 치료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지금 보일러 계속 되니까 지치지. 그래서 안정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니까 막 예민해지는 거죠. 예민한데 여러분 자꾸 방문객들이 찾아오면 짜증나지. 방문객 제한해.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의견 다툼 같은 거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하다면은 진정제 같은 거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쉬어줘야 된댔으니까 휴식이고요. 이 사람들은 배는 고파서 계속 먹는데 에너지가 딸리지. 왜? 보일러 때문에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식사는 칼로리를 많이 준다, 적게 준다? 많이 주는 거예요. 고열량. 맞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갑상선에 좋은 음식이 뭐죠? 요오드잖아. 그래서 요오드 같은 거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린댔잖아요. 그래서 옷이 축축 젖고 그렇겠지. 그래서 피부 간호도 하고 목욕도 더우니까 자주 해주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갑상선 기능이 너무 지나치게 업됐다 하면은 부득이하게 갑상선 절제 수술을 하고, 이때 갑상선 절제 수술할 때 환자한테 말을 시켜볼 거고, 이유는 후두신경을 다쳤을까 확인하려고. 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봐주시고, 그럼 반면에 여러분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어떨까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안 적었지만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지금 추워 죽겠는데 집에 있는 귀뚜라미 보일러가 고장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추워 안 추워? 추워.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추위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은 더위에 예민하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어디에 예민하다? 추위에 예민합니다. 저하증은. 그리고 이 저하증인 경우는 어떠냐면요. 보일러를 안 떼죠. 그러니까 심장도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은 빈맥이라면 갑상선 기능 저하는 뭐다? 서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일 때는 식욕이 땡기죠. 왜냐면 보일러 돌려야 되니까.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는 보일러 안 떼도 되니까 식욕이 있을까 없을까? 식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밥도 쪼매 먹어요. 그런데 밥 쪼매 먹었는데 그거를 보일러 떼는데 안 쓰고 다 나의 살로 가는 거야. 지방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체중은 어떻게 된다? 체중은 저하증일 때는 찌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생각하시고 기능 항진증을 좀 알아두시면 저하증은 좀 반대로 매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정맥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동정맥류라는 거는 동맥하고 정맥을 바깥으로 해서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럼 이 동정맥류를 설치했다면 이 환자는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 만성심부전이죠. 만성심부전, 신장이 99% 이상이 망가진 거죠. 만성심부전. 그럼 만성심부전 환자는 먼저 투석이라는 걸로 해서 피를 걸러주려면 선처치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동정맥류를 만들어야 돼. 동정맥류를 먼저 설치하고, 설치라는 게 아니라 동정맥류 시술을 먼저 하고, 동정맥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뭐가 한다? 혈액 투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동정맥류를 설치한 환자들은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하는 거 요것도 여러분 시험에 언급이 됐던 말입니다. 그래서 동정맥류를 만들었다면 바로 투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지나야 된다? 한두 달. 1, 2개월 정도는 지나고 나서 투석을 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동정맥류를 만들고 바로 즉시 투석을 할 수 있다. X.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정맥류를 만들었을 때 이때 이 환자에게서 뭐가 느껴져야 정상이냐면요. 세 번째 보시면 진동이 촉진되어야지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진동이 촉진되면 보고한다 이러면 틀렸어. 정상이야. 진동이 촉진되는 게. 그럼 진동이 촉진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여러분 주머니에 핸드폰 넣어놓으면 핸드폰 진동으로 드르륵 하는 게 느껴지죠. 그게 느껴져야 동정맥류 있는 부위에서 느껴져야 정상이라고. 만약에 그게 안 느껴지면 동정맥류 만든 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느껴져야 정상이라는 거. 되시겠죠? 그리고 동정맥류를 만든 쪽에는요 조심하실 게 어떠냐면요 그쪽을 무리하게 쓰거나 눌리거나 압박받거나 조이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800에 하면 안 돼요. 중요해요. 그리고 또 심한 운동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쪽 팔로 시계 팔찌 또는 소매 조이는 옷 이런 거 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쪽 팔에다가 혈압을 측정하는 거 안 돼요. 그리고 또 그쪽 팔에다가 샘플링 혈액을 채취하는 것도 안 돼요. 그리고 그쪽 팔에다가 수액을 주는 것도 안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투석을 한다면 이때 투석액은 어떤 액이라 해야 된다? 반드시 멸균 액이라 해야 되겠죠. 왜냐면 혈관 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투석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동맥에서 정맥 쪽으로 따뜻한 찜질 마사지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석하고 나서는요 혈압을 측정할 거거든요. 그럼 이때 혈압은 왜 측정하냐면 저혈압 피를 빼고 다시 집어넣는 과정에서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투석하고 BP를 측정한다는 거. 되시겠습니까? 자, 여기 동정맥류 주의사항 전체적으로 다 알아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빈혈에 대했습니다. 자, 빈혈에는 간단하게 종류를 언급을 한번 해본다면 빈혈의 종류 중에서 철결핍성 빈혈 아시죠? 이거는 주로 왜 생긴 거다? 출혈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출혈로 인한 빈혈이 뭐냐 이래 말하면 철결핍성 빈혈. 그 다음에 비타민 B12번 있죠. 비타민 B12번. 이 12번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빈혈이 뭐냐? 악성 빈혈이죠. 악성 빈혈. 그리고 이 악성 빈혈은 비타민 B12번이 부족한데 이 비타민 B12, 12번을 조금 흡수 촉진을 도와주는 게 어느 장기다? 위입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 B12번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위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 문제는 위암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암이 있는지를 자주 확인해야 돼. 결론적으로 악성 빈혈은 위암이 있는지를 신경 쓰고 위를 절제해서 위암이 있는 사람은 또 악성 빈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악성 빈혈 신경 쓰고
둘은 뗄 수 없는 관계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혈구를 만드는 게 뼈 안에 있는 뭐가 만들어요? 골수가 만들지. 근데 이 골수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합니까? 혈구니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걸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빈혈이 생겼어요. 그 빈혈을 뭐라고 한다?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하겠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용혈이란 말 자체가 뭔데요? 피가 깨어졌다, 녹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적혈구가 파괴돼서 쪼개지고 파괴돼서 생기는 빈혈은 뭐라고 한다? 용혈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런 거의 명칭에 대한 정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 반드시 아실 거는 어떤 게 있다? 여기 비타민 B12번 부족했을 때 생기는 게 악성 빈혈이라는 거. 요거 신경 쓰고 나머지도 여러분 그래도 할 수 있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정맥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맥박의 리듬이 불규칙한 거를 부정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부정맥이 있는 환자들은요, 혈압이 보통 어떻다? 저혈압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모의고사 다룰 때 여러분들도 가끔 느꼈죠? 부정맥 있는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게 뭐냐 이래 말하면 저혈압이었습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순환기계 질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습하셨으면 싶은데 순환기계 질환에서는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좀 적어놨어요. 자, 먼저 뭐가 있다? 고혈압이라는 게 있죠. 자, 고혈압은 여러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고혈압의 종류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게 있어요. 본태성 고혈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성 고혈압이 있습니다. 2차성 또는 속발성 고혈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태성 고혈압은 어떤 겁니까? 그냥 이거는 여러분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본디 태어나면서부터 혈압이 높은 인자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른 증상은 없어. 혈압만 높은 거예요. 그런 혈압은 본태성 고혈압. 그 다음에 2차성 고혈압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 공중보건할 때 식중독 같은 거 할 때 2차 감염 이란 말 했죠. 그건 뭐야?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문제되고 하는 거 2차적인 거라잖아.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당뇨병 때문에 혈압이 생기고 또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만성신부전 때문에 혈압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뭐뭐 때문에 혈압이 생긴 거죠. 이런 거를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의미만 좀 구별을 해 주십시오. 혹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면 고혈압은 어떤 식으로 치료합니까? 했을 때 바로 약물이 바로 들어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고혈압 하면은 무조건 생활 습관, 즉 비약물적인 요법을 먼저 해야 돼. 그거 해도 안 되면 약물 요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약물 요법을 하더라도 반드시 생활 습관, 비약물적 요법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약물적 요법은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한다면 식이요법에서 혈압 환자는 어떤 식사한다? 저염 저지방. 기억하셔야 되겠죠? 저염 저지방. 그 다음에 담배 끊는 건 아시겠죠? 금주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혈압 환자 체중 빼라 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혈압 환자는요 절대 안정이다 이런 말하면 틀렸어. 왜? 혈압은요 자꾸 움직여서 운동해야 돼. 그래서 살 빼야 돼. 유산소 운동하고 그리고 자극적인 거 피하고 그죠? 이렇게 생활 습관을 좀 바꾸어 보는데도 안 된다면 약을 쓰겠죠. 그럼 이때 이뇨제라는 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뇨제는 여러분 왜 써? 소변이 잘 나오는 거지. 그러면 혈압은 제가 말할 때 내 몸에 물이나 수분이 많으면 혈압은 올라가고 내 몸에 물이나 수분 똑같은 건가? 물이나 혈액이나 이런 액체가 적으면 혈압은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뇨제를 줘서 내 몸에서 수분이 나가면 BP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뇨제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 여러분 이제 시험 얼마나 스트레스 빡빡 받죠. 교감신경이 움직이면 혈압은 올라가. 그러니까 혈압 안 올리려면 교감신경을 눌러야 되겠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혈관이 쪼그라들면 혈압은 올라가. 그러면 혈압 치료하려면 혈관을 넓혀야 되겠죠. 그래서 혈압약 중에서 혈관을 직접 확장시켜주는 대표적인 거에서 익숙한 약이 어떤 약이 있었다? 히드랄라진이라는 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혈관 확장제를 주기도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협심증 한번 볼까요? 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거는 주로 어떤 문제다? 관상동맥의 문제거든요. 관상동맥은 하는 일이 뭐다? 하는 일이 중요하고 기본이고 당연히 맞추라고 던져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면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관상동맥이고 어디에 있다? 심장에 있는 거죠. 이 혈관이 좁아진 거야. 뭔가 기름이 끼었어든 원인이 어떤 거든지 간에 좁아져서 흉통이 있는 게 협심증인 거죠. 그럼 협심증일 땐 어떻게 한다? 좁아지는 거를 악화시킬 수 있는 거를 피해야 되겠죠. 담배 끊으세요. 그리고 체중 빼세요. 그리고 이 협심증은 언제 또 예민할 수 있냐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해도 힘들어도 협심증 악화돼요. 그래서 육체적 피로를 막고요. 또 협심증은요. 차가운 곳에 갔을 때 혈관이 쪼그라들잖아. 그래서 차가운 곳에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식 안 좋고요. 카페인 이런 거 혈관 수축시키죠. 안 좋아. 그러면 협심증은 치료제가 어떤 겁니까? 바로 신속하게 혈관을 넓혀주는 약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이 협심증 치료제죠. 기억하셔야 되겠죠? 협심증 치료제 하면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어디에 넣는다? 설하에 투여하고 그리고 혀위 아래 뒀을 때 뭔가 자결감이 느껴져야 약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혹시나 이 효능을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면 3번까지는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얘는 기밀 용기에 보관해야 되죠. 기밀 용기가 뭐더라? 수분의 침입을 막는 용기. 왜? 니트로글리세린은 수분에 약하거든요. 되셨죠? 협심증 한번 눈도장 잘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협심증이 관상동맥이 일시적으로 좁아진 거라면은 관상동맥이 막혔어요. 이번에는 막혔어요. 그럼 막히니까 심장에 산소가 아예 안 가겠죠. 그래서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뭐냐면 심근경색증이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심근경색증 환자들은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중요하죠. 자, 심근경색증 환자나 협심증 환자는 전부 다 절대 안정이에요. 고혈압은 절대 안정 아니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은 절대 안정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산소가 제대로 안 가니까 산소 공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아파. 얼마나 아프면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겠습니까? 그럼 이때 흉통이 너무 심하니까 통증을 완화해야 된다면 뭐 그냥 아스피린 뭐 이런 걸로 안 들어. 그럼 뭘로 들어가야 된다? 마약이 들어가겠죠. 몰핀, 데메롤 이런 마약이요. 그럼 이런 마약을 어디로 준다? IM으로 준다? 아니요. 근육 주사가 아니라 반드시 어디로 들어간다? IV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몰핀을 IV 정맥 주사한다라고 끝까지 완벽하게 똑바로 말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절대 안정이야. 그러면 무리가 가면 안 되는데 변 본다고 힘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변 완화제 같은 것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심장의 상태를 알아봐야 되니까 심전도 다른 말로 EKG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심장이 자꾸 혈관이 관상동맥이 막힌다는 말은 피떡이 있겠죠. 그럼 그 피떡을 어떻게 해야 돼? 녹여야 관상동맥이 좁아진 데를 좀 뚫을 수 있잖아. 그래서 항응고제, 응고가 안 되는 약을 투여하겠습니다. 헤파린, 와파린 이런 약을 투여하겠다고요.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